허허. 자, 그럼 아까 이제 전에, 이거 보시는 것처럼 훈련이랑 이제 검증하는 결과물이 잘 나온 거는 확인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실제 추론한 결과물을 보니까 매우 형편없는 걸 확인을 했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느냐? 거기서 이제 이 티처 포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티처 포싱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전에는 먼저 그 생성 모델이랑 판별 모델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건 이제 판별 모델에 대한 내용인데, 어떤 이미지가 있죠? 그 이미지가 지금 고양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AI 모델로 이 사진이 고양이인지 뭐 강아지인지를 판별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는데, 그걸 이제 통상적으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라 부릅니다. 판별 모델.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발표를 했던 윤진미 했던 그 알렉스넷, 걔도 따지고 보면 판별 모델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판별 모델의 목표는 무엇이냐? 이 결정 경계, 디시전 바운더리를 학습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나 시퀀스 투 시퀀스에 해당되는 모델은 제네레이티브 모델이었나? 제네레이티브 모델에 속해요. 이 제네레이티브 모델이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은 강아지 사진, 이 사진들 전부 다 라벨링이 붙어 있어요. 강아지라고. 그럼 그 강아지 사진 여러 개를 다 넣으면은 이 강아지 사진이 위치하고 있는 어떤 분포가 나오겠죠? 고양이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보면은 강아지 사진에 대한 강아지 사진들이 모여있는 어떤 그 군집에 대한 분포가 만들어질 거고, 이 고양이 사진들이 모여있는 그 고양이 사진들이 모여있는 분포, 이런 분포가 만들어질 겁니다. 하나, 어떻게 보면 영역, 리전이 만들어진다 보시면 돼요. 그럼 생성 모델은 이 강아지 사진이 모여있는 이 좌표, 이 포지션 정보를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 사진이 모여있는 이 군집에 해당되는 분포, 그러니까 리전을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 영역을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이 영역을 학습을 한 다음에 이 영역 내에서 나올 수 있을 법한 임의의 랜덤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생성 모델의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거 제 설명이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거잖아요. 딱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네네, 맞습니다. 라이클리후드 개념이 여기서 또 들어가긴 하죠. 그래서 판별 모델 같은 경우는 디시전 바운더리, 그러니까 하나의 선 데이터, 그러니까 1차원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보면은 생성 모델은 분포, 리전, 따지고 보면은 2차원 이상에 대한 영역을 학습을 해서 그 영역 내에 있을 법한 어떤 특정 랜덤한 데이터를 출력을 한다. 그게 이 생성 모델이 동작하는 핵심 핵심 이제 워크플로우라 그래야 되나? 예. 뭐 어쨌든 뭐 그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거는 이 데이터들은 사실 데이터 하나만 딱 놓게 되면 포지션이니까 0차원 데이터잖아요. 근데 그 0차원 데이터들 여러 개 모여가지고 리전이 만들어졌을 때 그 리전을 유추해 나가는 거는 사실 최소 2차원 이상의 그 영역을 유추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생성 모델이 항상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뭐 환각이 발생한다던가, 뭐 잘못된 이제 그 추론 결과를 낸다던가,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그 필연적인 문제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발생했던 문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생성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는 데이터셋에 그 라벨이 같이 쌍으로 묶여가지고 이제 학습 데이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X 데이터랑 Y 라벨 데이터가 둘 다 동시에 들어가는 거는 해당 데이터의 위치 정보까지 같이 보내준다고 하면은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몇 개의 데이터는 이 라벨을 빼고 입력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 분포를 같이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비율을 잘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X 데이터랑 라벨 데이터의 쌍으로 묶여있는 데이터를 100%로 입력을 시켜준다. 그러면은 해당 포지션에서 살짝
불확실성이 되는 리전 조그만 구의 범위만 만들어지는 이런 짜잘한 이렇게 그 바운더리가 형성되는 이런 분포밖에 못 알아채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분포의 영역이 너무 작으니까 생성을 해도 잘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다고 라벨 데이터를 전부 다 빼버리게 되면은 이 분포가 얼마나 큰지 이 분포가 엄청 커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X 데이터가 이제 위치를 하는지 이 위치 정보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 비율을 잘 조정을 하는 게 이 티처 포싱, 교사 강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다. 그래서 교사 강요는 데이터셋이 입력이 될 때 특정 비율로 라벨이 붙어 있는 페어로 입력을 시켜줄지 아니면 라벨을 뺀 그 X 데이터만 입력을 시켜줄지 그 비율을 결정해 주는 게 이 티처 포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여기 제 설명이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그 라벨이 안 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갖고 뭐 로스를 계산한다던가 할 때. 아, 그게 라벨이 없는 데이터도 어쨌든 디코더는 라벨이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가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오토 리그레시브 방법으로 이제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거 이제 조금 이따 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네. 그래서 이 티처 포싱은 따지고 보면은 그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코드 짤 때 요즘 뭐 커서 AI 같은 거 하면은 딱 그 함수 이름만 아니 보시는 그 함수 이름만 입력해 주면은 그 밑에 있는 거 다 전부 다 제너레이션 해주는 코파일럿으로 제너레이션 해주잖아요. 이것만 계속 쓰게 되면은 마치 내가 코드를 정말 잘 짜는 느낌이긴 하지만은 오프라인 모드에서 이거 하러 가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손만 이제 그 키보드에 갖다 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돼버리거든요. 그게 사람이 느끼는 이제 티처 포싱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공부할 때 초입으로는 이제 코파일럿이라는 이제 이런 이제 생성형 AI로 이제 코드를 짜주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편리한 도구를 써야 되지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 도구를 사용하는 거를 점점 자제해 나가는 식으로 해야 나의 진정한 코딩 실력이 늘어난다. 이게 이 모델에서도 동일하게 이 티처 포싱으로 처음에는 정답지랑 그 훈련 데이터셋 페어로 묶어가지고 다 입력을 해주다가 어느 정도 얘가 그 학습이 다 잘 된 것 같다 싶으면은 이제 그 순간부터 이제 서서히 정답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뺀 데이터만 입력을 시켜주는 식으로 학습을 시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티처 포징 방법론이 왜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는 알았어요. 그러면은 디코더한테 보시는 것처럼 정답지가 필요한데 정답지가 지금 없어진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럼 디코더는 입력이 없으니까 어쨌든 입력이 없는 상태에서 출력이 내는 건 당연히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무엇을 입력을 시켜줘야 되느냐라는 이제 의문점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서 적용되는 게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자가 회귀 모델. 이거가 무엇이냐? 보시는 것처럼 SOS 토큰을 입력을 시켜서 어떤 출력이 나왔겠죠? 그 출력을 다시 입력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지능 방식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는 오토 리그레시브 형식으로 이 계속 자기가 스스로 계속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를 계속 유추해 나가면서 자기가 모델이 계속 생성을 할 수 있게 동작이 되게끔 한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동작을 시키게끔 하는 게 이 티처 포싱에서 정답지가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이제 입력 데이터를 만들어내는지 이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때 여기 이해가 되셨을까요? 아, 그러면 로스 계산은 그 타겟 그 문장이랑 똑같이 계산을 하는데 이제 인풋에만 그냥 모델이 예측하는 결과대로 입력해 준다는 건가요? 네, 그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웃 1, 아웃 2, 아웃 3, 아웃 4 이거 나왔잖아요. 네. 얘네들이 이제 로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실제 정답이랑 비교해가면서 이제 그 해당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속 계산한다 보시면 돼요. 음. 네. 네. 예. 그래서 이게 그
이 티처 포싱이라는 거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자면은 어쨌든 이 단어를 계속 생성해가다는 게 이게 시계열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 하면은 나는 뒤에 너가 붙고 그 다음에 사랑이가 너는 바로 뒤에 붙는 것처럼 어쨌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되는 시계열 데이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시간 이 가로축을 이제 시간으로 놓고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겠죠? 주식 데이터처럼 이거 그냥 주식이란 차트라 볼게요. 그러면은 Y 라벨 데이터가 그 주식의 형상이 흘러가는 이제 그거라 보시면 돼요. 그럼 Y 프리딧은 이제 모델이 예측을 하는 건데 여기 보는 것처럼 모델이 계속 자기 시스템 모델로 예측을 하다가 정답지랑 너무 벌어지는 순간이 발생을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메저먼트 데이터랑 그 시스템 모델의 프리딕트 데이터랑 차이가 너무 벌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그 과정에서 다시 메저먼트 데이터의 웨이팅 팩터를 높여가지고 이 오차를 해소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식이 지금 이 티처 포싱으로 비유사하게 구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설명은 좀 이해가 됐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시스템 모델이랑 관점 모델 이건 좀 다른 쪽에서 나오는 그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주식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주식에 대한 정답지 데이터랑 이제 모델이 예측하는 그 오차가 너무 벌어지게 되면은 그 정답지의 데이터를 다시 한번 넣어줘가지고 그 오차를 해소해주는 과정이 계속 이제 특정한 비율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티처 포싱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야겠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도입을 했느냐? 인코더랑 디코더는 그냥 그대로 냅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의 코드만 개선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이 훈련 데이터셋에서 일단은 그 하나의 토큰 단위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자체가 하나의 토큰 입력받아가지고 하나의 토큰을 이제 추론하는 과정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그 포문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첫 번째 토큰부터 번역문의 맥스 시퀀스 랭스까지 이제 계속 반복해서 그 그 토큰을 추론해 가는 과정으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동작하게끔 이 훈련 코드가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TF 플래그가 이제 그 티처 포싱 레이쇼에 받아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 플래그가 해당 레이쇼의 값보다 크다. 그럼 이제 정답지랑 그 데이터셋의 쌍이 그 모델에 입력된다 보시면 되고요. 이 티처 포싱 레이쇼가 TF 플래그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작은 값이니까 그 정답지를 배제한 데이터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모드로 동작을 시켜가지고 이 훈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TF 플래그는 매 회차마다 그 랜덤한 값이 나와가지고 그 이 TF 레이쇼에 맞춰가지고 어떨 땐 true, 어떨 땐 false 이렇게 계속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훈련 시의 코드가 동작을 하는 방식이고요. 추론 시는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방법으로 그 추론 결과를 출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과정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배치 사이즈로 흘러가는 거니까 이 샘플 데이터 개수가 어쨌든 배치 사이즈 하나의 배치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개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에 이제 이거는 제 스타일대로 맨 앞에다가 SOS 토큰, EOS 토큰 붙여놓고 그 다음에 TF 플래그가 계속 난수로 데이터 만들어가지고 해당 값이 이제 TF 레이쇼 이건 0에서 1 사이의 값이겠죠? 그거를 이제 비교해가지고 값이 크면은 true, 값이 작으면 false로 떨어뜨려서 true일 때는 정답지 데이터셋 쌍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false일 때는 그냥 데이터셋만 넣어줘가지고 분포를 학습할 수 있게 동작을 하게끔 그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배치별로 이제 if 구분이 동작을 해야 되니까 토치웨어 메서드가 들어가고 마지막에 그 이제 저는 이제 SOS 토큰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 이제 문장 길이 맞추려고 이제 토치 캣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 모델 코드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빠르게 했는데 여기는 한번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여기는 코드 기법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긴 했거든요. 뭐 토치 풀도 들어가고 이제 토치 웨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넘파이 메서드를 토치 라이브러리를 구현된 그 메서드들이 있으니까 그 함수들은 조금 이제 따로따로 본인들이 이제 개인 시간 들여가지고 학습을 하긴 해야 돼요. 여기 이 메서드까지는 제가 따로 설명하는 시간을 만들면 좋긴 한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메서드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짤 때, 뭐, 하나의 좋은 지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질문 네네, 하나만. 네, 말씀하시죠. 예. 티처 포스팅 적용하기 전이랑 적용한 후에 추론 과정은 아예 차이 없는 거죠? 네, 추론은 정답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론은 전부 다, 네. 추론은 티처 폴싱 레이쇼가 0이라고 보시면 돼요. 0.0. 네. 네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시죠. 예. 네, 티처 포싱을 사용할 때는 입력값이랑 디코드의 입력값이랑 출력값이 출력값이 아니라 입력값이랑 나중에 출력값이랑 비교하는 정답값이랑 같은 건가요?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 슈퍼바이스드 방법처럼 정답값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디코더에 들어가는 값이랑 그리고 나중에 프레딕션해서 나온 값이랑 비교할 때의 정답값이랑도 같은 건가요? 전체적인 과정이 다 지도학습 방법이긴 해요. 지도학습 방법인데, 입력되는 데이터가 정답지이냐, 아니면 오토 리그레시브한 방법의 이전 토큰이냐의 차이점이고, 로스를 계산할 때는 모두 다 그 정답지의 토큰과 모델이 추론한 토큰의 결과를 비교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흘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제 말이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변함이 없어요. 거기는 변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학습인데 디코더의 입력이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될 뿐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거 예. 네네. 변동되는 그 값도 어차피 기존에 준비되어 있던 라벨 그냥 넣으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네요. 네네. 티처 포싱이 이제 그, 정답지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랑 정답지 데이터가 아닌 경우 두 가지로 이제 학습이 진행되는데 어쨌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할 때는 정답지 데이터셋이랑 모델이 추론한 결과로 이렇게 토큰별로 비교해 가면서 이 잘 예측을 했냐 안 했냐만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설명이 잠깐 애매하게 한데 이게 그래서 헷갈리는 게 지도학습이라고 생각하면은 입력되는 데이터셋도 정답지 데이터셋 둘 다 페어에서 들어가가지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할 때도 그 모델이 추론한 예측지랑 정답지를 비교하는 식으로 딱딱딱 나눠진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생성을 하는 거는 이제 분포를 학습을 하는 거니까 디코더에 입력되는 데이터셋의 그 중간 형상만 달라진다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로스를 계산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어쨌든 정답지 기준으로 그 추론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만 검토를 하는 거고요. 이게 화면을수록 저도 헷갈리긴 한데, 어쨌든, 예, 그렇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요거는, 코드를 한번 짜서 얘처럼 나오는 걸 한번 겪어봐야 조금 이해가 되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전처리 부분 넘어갈게요. 전처리 부분은 그 이전에 진행했던 데이터셋 한국어, 유럽어, 방송 커넥터 말뭉치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데이터 프레임 변환해주고, 데이터 클리닝 해주고, 이제 훈련, 검증, 평가 데이터셋 나눠준 다음에, 단어장 만들어주고, 단어장 만들면서 스페셜 토큰 넣어주고, 여기서는 이제 희소 단어 배제하는 걸 그냥 빼버렸어요. 모든 독일어 단어장, 한국어 단어장에 모든 단어가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어장 만들었으니까 단어장 인덱스 기준으로 정수 인코딩 하고, 그 다음에 문장 패딩, 이제 이미지 데이터셋 224, 299 맞추는 식으로 이제 딱 피팅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만들었으니까 데이터로 더 만드는 과정까지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학습은 이제 아까 그 티처 포싱이 적용되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어떻게 코드화되는 것까지 설명을 했죠.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실제 훈련시키기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 정의해주고 모델 설계에서 인코더 디코더는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그 인코더 디코더를 가져와서 설계가 되는 이 마지막 시퀀스 투 시퀀스의 구조에서 이제 티처 포싱에 따른 오토 리그레시브 모드랑 그 다음에 디코더의 Y 라벨 데이터를 이제 인풋을 받는 그 케이스만 달리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동작을 하려면은 무조건 이제 이 포몬 형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토큰을 계속 예측하는 식으로 동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 대한 코드가 진행이 됐죠. 진행이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 준비에 대해서 설계를 끝났으니까 인스턴스화 시키고, LSTM 버전이랑 GRU 버전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이제 둘 다 실험 결과 확인해야 되니까 이제 모델도 딕셔너리로 구성하고 이렇게 진행했는데, 이 티처 폴싱은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맨 초기 에포크에는 1.0, 그러니까 모든 라벨 데이터가 정답지랑 그 X 데이터랑 붙어가지고 그 페어 쌍으로 이제 입력이 되게 했다가, 이제 한 20 에포크 지나게 되면은 10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6개는 라벨 데이터를 4개만 라벨 데이터를 붙이는 식으로 이제 티처 포싱이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케줄링 방식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 티처 포싱이 이제 후기 에포크로 갈수록 그 정답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식으로 이제 코드를 작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0.5로 딱 고정해가지고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변을 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가변하는 식으로 이 티처 폴싱이 점점 줄어드는 식으로 이제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훈련시키는 코드 다 작성을 해서 돌려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그 로스도 이제 급격하게 올라갔고, 에큐리시도 잘 해야 이제 훈련 검증은 이제 60%, 이제 검증 정확도는 이제 10에서 20%밖에 안 나와요. 이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그 보시는 것처럼 뭐 로스는 거의 다 0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에큐리시는 거의 1에 근접했던 게 성능이 확 떨어졌죠. 원래 생성 모델이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걸 보고 추론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제 번역문, 그 전염병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찾는 일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각각 모델들이 어떻게 이제 번역을 했느냐, 그 책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깊게 빠져들게 됩니다. 미래를 위해 그는 무기를 되찾고 탈출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확실히 나아졌죠. 물론 이게 잘 번역되었다, 이거는 이제 사람이 평가하기에도 조금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문장 구조는 맞췄네.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생성 모델의 시퀀스 투 시퀀스가 티처 포싱을 적용을 해가지고, 온전하게 이제 번역이 진행되는 결과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전체적인 이 코드는 여기 이제 제 이제 기타브 블로그에다가 올려놨어요. 올려놔가지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NLP.pp가 그 데이터 전처리를 할 때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함수들 있잖아요. 뭐 토크나이저를 해주는 함수, 아니면 이제 뭐 맨 앞에다 SOS 토큰 붙이고 맨 뒤에다 EOS 토큰 붙이는 거랑 이제 정수 인코딩 해주는 함수, 그런 거를 이제 다 이제 일일이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함수들을 모아놓은 묶음 파일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퀀스 트레이너는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한 코드랑 그 검증하기 위한 그 함수 두 개 있거든요. 모델 트레인이나 모델 이벨리에이트. 그것도 일일이 코드를 짜려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것도 묶어놓은 파이썬 파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닐라 버전에 대한 아이파이썬이 이 티처 포싱을 적용하지 않은 그 첫 번째 포스트 결과물이고, 이 두 번째 포스트가 이 티처 포싱이 적용된 아이파이썬 파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파일들 코드랑 코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여기 블로그에다가 이제 매칭을 해서 올려놨으니까 그것들을 보시면서 시퀀스 투 시퀀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생성 모듈을 딱 이제 입문하게 된 거거든요. 요게 어떠한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 혹시 하나만 해도 네네네, 될까요? 말씀하시죠. 네. 근데 너무 좀 좀 이상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네네. 혹시 순서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순서에 대한 정보는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순서에 대한 정보라면은, 이게 아무래도 어순이 있으니까 이 순서 정보도 입력될 때 같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독일어의 그 단어별 순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독일어나 아니면 뭐 한국어나. 네. 네. 그게, 어, 어디였지? 어, 언어별로 SVU, SOV라는 이제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이 컨텍스트 벡터로 덴스한 밀집 벡터가 돼버립니다. 그게 어순이 네. 나중에 디코더 입력의 어순이랑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인코더의 그 데이터가 어쨌든 단어가 입력이 됐다는 거는 단어의 그 어순 정보도 같이 입력이 되는 거죠. 문장이 입력이 된다는 거는 문장에 대한 어순 정보도 같이 입력이 되는 거잖아요. 어, 네네. 그, 그, 이 그, RNN 그 구조를 아, 보시면은 아래는 혹시 구조. RNN 공부해 보셨나요? 유진님? 어, 아니요, 구현 안 해보고 아, 그냥 아, 아, 구조만. RNN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데이터셋이 입력이 될 때 리스트 형식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리스트가 0번, 1번, 3번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여기 보시면 X0, X1, X2, X3, X4, 뭐 X5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포문처럼 그냥 룹해서 네, 계속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그 포문처럼 루프에서 들어가는 게 RNN 모델의 핵심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리커런트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퀀스도 그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포문으로 계속 들어간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포문이 들어간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 단어의 순서를 보면 순서대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 포문이 이 모델이 추론을 하거나 아니면 학습되는 결과물이 들어갈 때 이 포문 형식으로 그 순차적으로 그 해당 문서의 그 단어 순서대로 이렇게 입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하나 또 첨언하자면 그래서 이 RNN 모델 계열이 한계가 어쨌든 이게 이 구조상 이게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는 구조라서 이제 병렬화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에서는 이게 인풋이 이렇게 시퀀셜하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그 스텝이 또 있어요. 그 트랜스포머 기반 언어 모델에서는. 그래서 그 차이를 좀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말씀하시죠. 혹시 토크나이저 할 때, 그냥 제가 정말 잘 몰라서 이거는 그냥 음절 단위로 뭔가, 약간 아스키 코드 같이 다 음절 단위로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코드가? 그거는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강의를 올려놓긴 했었는데, 보시면은, 이건 이제 이미지 전처리나 텍스트 전처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 데이터셋은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로 해가지고 데이터 로더 형식으로 바꿔가지고 CNN 계열의 모델에 넣어주는 건데 자연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토크나이저, 클리닝, 태깅, 벡터라이제이션 같은 여러 가지 기법을 도입을 시켜가지고 얘를 데이터 로더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텍스트 프리프로세싱이라 부르는데 그때 사용하는 토크나이저가 뭐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문서가 있어요. 그럼 그 문서를 이렇게 그 문서의 문장 단위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문장 내의 단어별로 또 나눌 수가 있겠죠? 이거를 그 옛날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파이썬으로 뭐 문서 내에 있는 그 뭐 특정 텍스트 찾기 하면은 막 그 뭐 텍스트 메서드 여러 개 있잖아요. 그걸 이제 실습을 가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체적인 그 과정을 어떤 사람이 라이브러리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토크나이저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문서가 있으면 그 문서를 특정 단어별로 쪼개는 작업을 해주는 게 토크나이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원래 일일이 뭐 스페이스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히스 뭐 바바 이러면 이제 여기 사이에 스페이스바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스페이스바 인식해가지고 쪼개고 해가지고 이 리스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전체적인 작업을 하나의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토크나이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건 이제 제 슬라이드, 제가 이제 블로그 포스팅 할 때 올려놓겠는데, 이미지 데이터셋의 전처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이 토치 라이브러리 하나, 트랜스폼스 라이브러리 하나로 데이터 로더가 깔끔하게 다 만들어주니까. 근데 텍스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 로더로 만들 때 그 과정을 여러 개 거치는데 그 과정을 거치는 게 언어마다 다릅니다. 일본어 다르고, 한국어 다르고, 중국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나의 제너레이션 한 코드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항목별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전처리는, 잠시만요. 음, 전체적인 그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어디였지? 잠시만요. 요, 요거 보면 되나? 보면 이제 자연어 데이터셋이 있어요. 자연어 데이터를 토큰화를 시켜줘요. 토큰화를 시켜준 다음에 불용어라고 좀 은는 이가 같은 조사 같은 거 없애줘요. 그 다음에 이 토큰화된 데이터에서 불용어를 제거했으니까 그 단어를 기준으로 단어장을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좀 되게 잘 이렇게 빈도가 낮게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희소 단어라고 부르거든요. 레어 보캡이라고. 그 단어를 빼준 단어장만 따로 추출을 해요. 그럼 이제 그 단어장이 만들어졌겠죠? 그럼 그게 범정 데이터잖아요. 그럼 그 범정 데이터에 맞는 이제 정수형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작업을 해요. 그게 인코더, 인디저고. 그 다음에 문서별로 이제 그 토큰의 개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지금 보는 것처럼. 그때 이 뒤에다가 패드 토큰을 붙여주는 작업이 센텐스 패딩이라는 과정인데 이것까지 거쳐서 이 결과물을 데이터 로더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데이터 전처리, 특히 자연어 데이터셋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라 고 보시면 돼요. 이 과정이 언어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얘를 이제 일반화한 코드를 만들기가 힘들어가지고 사람마다 이제 각자 이제 자기들이 이제 함수를 따로 설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이해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어, 혹시 더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전 괜찮아요. 네.